안녕하세요. 저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화고요. 대한유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석유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인 중국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유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과 유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중경제홍풍부나 1월, 2월 산업생산 소비 증가 예상 웃돈다라는 건데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생산과 춘제 연휴와 맞물려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23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 안정기금에 대한 투입과 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불릴 수 있는 LPR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과 기대감과 달리 12월 달과 1월 달에 대한 어떤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산업 생산과 춘제 연휴와 맞물려 가지고 조금은 상승한 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1월달, 2월달 제조업 동향을 반영한 산업생산 증가는 지난 2년 새 가장 큰 오름폭이다. 시장 예상치 5% 안팎보다 크게 웃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가운데 첨단 제조업에 대한 성장률도 7.5%로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민간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가도 시장 예상치를 약간 웃돈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춘제 연휴 효과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루이스 루 중국 이코노미스트 로이더 통신의 중국 경기 통계는 연초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며 다만 일부가 일회성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여전히 있다. 그는 그러면서 춘제 연휴와 관련한 지출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활기를 나타냈다며 올해 결정적인 소비 관련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견조한 소비 지출 속도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연초에 이제 춘제를 통해 가지고 제조업에 대한 가동률인 측면과 소비자에 대한 소비 측면이 살아나긴 했었지만은 이 연휴에 관련된 지출로 일시적으로 활기를 띄웠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석유화학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중국에서 이 소비와 생산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에 대한 매출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슈인 유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떤 주요 산유국에 대한 수출 제한과 어떤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에 대해 가지고 18일 날에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브렌트 오일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1.8% 올라서 배럴당 86.8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2.1%가 올라가지고 이제 배럴당 82.72달러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두 유종 모두 이제 각각 지난해인 10월 31일과 10월 27일 이후로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유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했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수출 제한과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석유 수출 기구 오펙과 플러스 감산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몇 달간 원유 수출을 하루 330만 멜로로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원유 수출이 12월에 이어 1월 들어서도 2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공급 측의 부담으로 작용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런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말 동안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겟으로 한 우크라이나 무인기 드론 공격이 이어진 것도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 대한 동력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연초부터 홍해 지역 문쟁 물류 대란으로 석유업강에 대한 개선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터지다 보니까는 이 석유화학에 대한 제품을 만드는 대한유화가 이제 매출액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속적으로 이런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대한유화의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HDP에 대한 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주요 제품인 PP 경우도 이 마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 홍해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수출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운송비가 톤당 5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해 가지고 이제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인데, 유류비가 많이 증가해서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 운송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제품에 대한 마진폭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유화의 이제 24년도 1분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이 이제 호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홍해 분쟁에 대한 이슈와 또 이제 감산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사그러지고 유가가 안정하게 되게 된다면은, 최근 나프타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에 대한 글로벌 증설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치인 1000만 톤의 절반인 520만 톤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대한유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제 24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한유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대한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유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제가 지난 시간 대한유에서 했던 거는, 지금 얘가 당장 이렇게 급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얘가 여기서 하나의 바닥을 만들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세 번째 바닥을 만들 때 이 부근을 돌파하고 잘 안착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이제 늦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크로스 지점이고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강한 저항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평선들이 역배열의 형태를 만들게 되면서 하방에 대한 힘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는 지금 당장 급등에 대한 시나리오는 생각하기에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업황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좋지 않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대한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